한미기업인 친선포럼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지금부터 제24회 한미기업인 친선포럼 조찬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인 김혜준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 참여해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포럼의 명예회장님이신 한세예스24의 김동영 회장님, 상임 고문이신 유장희 박사님, 상근 부회장님이신 김기롱 박사님, 부회장님이신 유동환 한국콜마 회장님, 부회장님이신 전찬민 팜클 회장님, 석자 회원이신 이용만 장관장님, 석자 회원이신 SK증권의 김신 사장님, 석자 회원이신 아트센터 나비의 노소영 관장님, 석자 회원이신 파파존스의 서창우 회장님, 석자 회원이신 컬리넌 홀딩스의 소효근 대표님, 석자 회원이신 우영정보통신의 신현웅 회장님, 석자 회원이신 스타키의 심상돈 회장님, 석자 회원이신 미성패밀리의 온재만 회장님, 석자 회원이신 한국통상의 용환석 대표님, 석자 회원이신 주펌프의 이대희 대표님, 석자 회원이신 클린토피아의 이범돈 대표님, 석자 회원이신 부원 RMS의 정세현 사장님, 석자 회원이신 뉴코리아의 진흥이 홍광희 사장님, 그리고 공로 회원으로 강호갑, 고상은, 김부곤, 신용상, 양근석, 오정근, 홍대순 회원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분들 중 몇 분은 현장에 나오실 수 없어 온라인으로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고 강의 내용 중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잘 메모하셨다가 손에 들어 표시해 주시고 마이크를 받으신 다음 질문을 해주시거나 혹은 테이블 위에 질문지 요지를 적어서 사회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추가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손님으로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있는 후레이 대학교의 총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인이신데요. 정승훈 총장님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걸음을 해주신 봉두원 선생님께서 내달 초에 저서를 출간하십니다. 제목은 앵커맨의 삶과 꿈이며 특히 한미 간의 특별한 관계를 많이 다루고 계십니다. 아주 재밌는데요. 여러 사장님들께서 다량 구입하시고 사원들에게 가을 독서의 계절 선물로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 선생님은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회원님이 회장으로 계신 한미클럽이 최근 워싱턴 미 정부의 자료를 조사하여 북한의 김정은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낸 27건의 친서 전문을 찾아내어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이들 친서에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군사훈련을 열지 말 것과 문재인 대통령을 의식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장님은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한미기업인 친서포럼의 부회장님이신 전찬민 팜클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한미기업인 친선포럼 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민선식 회장님께서 해외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부회장인 제가 개회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조찬 모임 이후 무더운 7월과 8월을 건너뛰고 3달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여름 날씨는 참 변화무쌍했던 것 같습니다. 유난히 무덥기도 했고 기록적인 폭우도 쏟아졌었고 초강력 태풍이 휩쓸고 가기도 했습니다.
많은 피해를 남겼는데 세월은 무심하게도 빨리 흘러서 이제 벌써 가을입니다. 회원님들 가정과 사업체의 좋은 일들과 풍요로움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알려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포럼 대표단이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워싱턴 DC 근교에서 개최된 2022 셀렉트 USA 투자 정상회의에 다녀왔습니다. 대표단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한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 시설의 미국 내 투자와 공급망 구축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실감할 수 있었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기후변화 대응 및 미래 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프라법, 반도체법, 인플레 감축법을 토대로 초고속 인터넷,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에 대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고 국가 간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기업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현명하게 대응하면서 더 나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가기 위해서는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님을 연사로 모셔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재 양성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0월 27일에는 미국 대사님을 연사로 모셔서 조찬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성취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오세정 서울대 총장님을 소개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되어서 저로서는 뜻없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총장님은 긴 말씀이 소개 말씀이 필요치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대표적 과학자이시자 교육행정가이시고 또한 한때 국회의원으로도 활약하실 정도로 정치적 경륜도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일찍이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시고 1980년 약 27세의 젊은 나이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수재라는 단어는 오 총장님 같으신 분들을 위하여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경기고등학교를 내리 수석으로 졸업하신 것은 아주 유명한 사실입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 잠시 미국의 제록스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시다가 모교의 부름을 받고 1984년도에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로 부임하셨습니다. 금년까지 합하면 무려 38년간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고 계신 셈입니다. 주요 공직으로는 대통령 자문 21세기 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처 자문회의 제5, 8 후기 위원, 서울대 자연대 학장,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부회장,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그리고 제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제27대 서울대 총장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오 총장님은 과학자로서의 냉철한 분석력은 말할 것도 없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푸근하게 감싸주시는 포용력과 덕망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짧았지만 국회의원으로 재직 시 혼탁한 정치 환경 하에서도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이 선진국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동료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결국 올바른 길을 찾아내는 데 큰 업적을 남기신 사례는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심각한 과학기술계 사정은 모두가 함께 느끼시는 바와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놓고 강대국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기는 이런 길은
인재 양성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재 양성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우리가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명쾌히 설명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뜨거운 박수로 오 창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양한 그리고 비중 있는 분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연은 대부분 아시는 얘기일 거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코로나도 있었고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변화하는 것 같은데 사실 교육이 우리나라가 이만큼 큰 것보다 교육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교육의 역할이 크게 변할 것 같은데 과연 변하나 어떻게 변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교육부 장관도 못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오늘 조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견, 제가 생각하는 교육에 대한 의견을 좀 나누고 질의응답 좀 하고 그래서 9시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계셔야 될 거 아니지 않나? 계속 서 계실 거예요? 잠시 들어갈까요? 네, 불편하신데 서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로봇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생활이 크게 바뀔 거다. 근데 사실은 이거의 특징이 이 자동화와 초연거수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아까 알파고가 사실 인공지능인데 보통의 과거의 컴퓨터하고 프로그래밍 기술 가지고는 아마 사람들이 예측한 대로 바꾸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인공지능이라는 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걸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도입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고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고 이거는 사람의 지능까지 대체한다. 그냥 여태까지의 기술이라는 거는 그냥 사람이 하는 육체적인 거를 좀 편하게 해주는 건데 이거는 지능까지 바뀌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컴퓨터, 그러니까 휴대폰 때문에 모든 걸 다 모바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 간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인터넷 뱅킹하고 예매하는 것도 다 기차표에 예매할 때도 다 인터넷으로 하고 완전히 세상이 20년 전 세상이 없다 그러면 정말 사람이 굉장히 크게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서로 그 능력이 이제는 기계에 의해서 인간 능력을 이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거를 좀 생각해보면 기계가 사람의 능력을 지능을 넘어선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걱정되는 일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가 교수가 없어질 거다. 교수가 하는 것보다 똑같이 강의해도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도 있으니까 요새는 인공지능으로 미술도 그림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신문 기사도 씁니다. 이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루틴하게 일어나고 정치 기사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우리가 저축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주식 시장의 동태라든가 아니면 운동 게임이라는 건 너무나 패턴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그럼 일단은 인공지능이 컴퓨터 기사를 쓰고 사람이 마지막에 그냥 감수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 듣는 게 자율자동차죠. 이 자율자동차는 자동차가 사람이 손으로 운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간다는 거잖아요. 목적지만 정해주면. 그러면 여기 필요한 거는 자동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앞에 뭐가 있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컴퓨터나 프로그램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어디 생각하기에 당연히 자동차 회사와 컴퓨터 회사가 같이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아마 옛날 같으면 전기차 같은 것도 자동차 회사가 그냥 하죠. 자기가 디젤 엔진을 하다가 자동차 엔진을 바꾸고 자기를 만드는데 이거는 워낙 컴퓨터 소프트웨어 힘이 줄어서 다 이 자동차 회사하고 컴퓨터 회사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포드하고 구글하고 같이 하고 도요타하고 MIT하고 아우디하고 엔비디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어디에 더
큰지 더 중요한 파트가 될지는 모를 정도로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자, 자율자동차가 아직은 이제 그냥 지금까지도 목적지만 주로 그냥 자동차 갔을 정도까지는 안 돼 있고요. 그냥 5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아직은 그게 저 초보 단계에 와 있지만 이제 시험 관리하고 있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자율자동차가 이제 다 퍼질 텐데 지금 정리처럼 그랬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사업에 생각해 보시면요. 뭐가 필요하냐?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차가 필요하죠. 일단 타고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소프트웨어를 하는 그 사람이 필요하죠. 자동차 소프트웨어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근데 그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까지 자율자동차를 몰고 간다. 근데 자동차가 스테이트를 이런 거 때문에 그 속도 제한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4시간만 걸린다 그러면 자율자동차로도 그게 뭐 3시간, 2시간 받기 좀 어렵고 4시간 정도 갈 겁니다. 자, 근데 자동차 안에 탔는데 할 일이 없어요. 내가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할 거냐? 거기서 뭐 영화를 보든지 컴퓨터 게임 하든지 뭐 하겠죠. 그거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콘텐츠 프로바이더 내용, 그러니까 지금 이 휴대폰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 이런 거죠. 휴대폰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한다 그러면 아이폰이 있으면 아이폰을 만드는 톡스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폰을 이 소프트웨어를 OS를 개발하고 그걸 팔고 거기에 앱을 깔아주는 이 애플 회사가 있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음악을 듣거나 뭘 검색을 하거나 이런 아이튠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근데 누가 제일 손에 이익을 많이 볼까 여기서 생각해보면 다 아시다시피 폭스콘이라는 회사는 대만하고 중국에서 회사 실제로 제조를 하는데 거기는 거의 이익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프트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는 안 되면 뭐 저기 중국이 안 되면 뭐 다른 나라 뭐 방글라데시 갈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이익이 없고요. 애플 회사는 그래도 그나마 상당히 한 20-30% 이익이 없고 있는데 실제로 제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거는 이 내용 경험 제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율자동차가 생기면 그냥 제가 내가 편하게 가겠구나 하는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구도가 바뀌고 거기에 체계가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이 그러니까 기를 쓰고 이런 아이튠즈나 이런 거나 뭐 자기가 이런 게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미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경제 체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편한 상황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그러니까 기업의 순위나 이런 거 다 바뀌고 지금 여러분 다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성이 블랙리스트에 돈을 많이 벌지만 삼성이 버는 그 이익률은 뭐 10% 이하거든요. 근데 애플은 한 20-30% 벌거든요. 근데 그보다 뭐 카카오나 뭐 이런 데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상황이 이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일어나는데 이것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모든 나라나 다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자동차 같으면 선진국이 먼저 했고 벤츠하고 이런 데가 다 있었고 우리가 이제 현대가 막 쫓아가더라고 위에 앞에 가는 나라가 쫓아가는 게 급급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후발적이 없고 모방하고 따라가는데 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거는 미국도 처음 보는 거고 우리도 처음 보는 거고 일본도 처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선발이라는 게 별로 없고 물론 인프라가 다 갖춰졌고 그러니까 뭐 미국의 뭐 아마존이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지만 우리도 못할 일은 없다. 이게 사실은 한국에 이제 큰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한 예가 이런 겁니다. 우리 삼성이 소니를 이제 뭐 가지고 따라잡고 삼성의 의지가. 근데 제가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1970년도 후반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 마침 이제 처음으로
여기에 그때는 트라이스타라는 이름으로 이제 텔레비가 들어갔고, LG는 골드스타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처음 수출했고요. 현대가 포닉을 처음 수출했고, 그런 되었습니다. 근데 가전제품 예를 든다고 하면, 제가 가서 가전제품 사고, 전문 스토어에 가면, 들어가자마자 소리가 굉장히 크게 정말 딱 있고요. 굉장히 화질이 좋고, 가격이 뭐 400불, 이렇게 있는데, 저 뒤에 가면은 이제 노티스고, 트라이스타하고 골드스타가 100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시대였다가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미국의 매장 딱 들어가면 LG나 이 삼성이 딱 앞에 소리를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그 물어보면 사실은 그 애널로그 전자 기술만 계속 있었다 그러면 삼성이 결국 LG가 쓰는 게 아닌데 힘들었는데 그 뛰어잡은 게 디지털 인터넷이었기 때문에 뛰어잡았어요. 그러니까 애널로그의 기술이 굉장히 전통적인 기술이라서 그 노하우도 많이 있고가지고 뒤따라간 사람들이 앞에 손주자 따르기 힘든데 디지털로 바뀌면서 이게 판이 완전히 바뀌니까 특별히 삼성이나 LG가 서울보다 못할 게 없었던 거죠. 마케팅을 빼놓고요. 그래서 거기서 뛰어잡을 수 있었다는 건데 이렇게 추월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커다란 기술적인 변화 이런 게 있을 텐데 지금 저는 사실 4차 산업혁명이 그 기술의 변화에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다만 어떻게 국가는 실패를 당하는 측에서 얘기를 많이 하듯이 그 기술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회의 소프트웨어나 정치 제도나 이런 게 이제 또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선진국이 유지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능력이 있으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저는 상당히 이 희망이 기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나라마다 이거 이름은 다 바꾸지만 나라마다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한테 우리한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에 대해서는 사람과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세계적인 석학되는 사람도 이렇게 되면 유토피아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거 사람이 완전히 정신까지 깊게 뺏기고 이러면 내가 뭘 하고 살지? 완전히 이거는 디스토피아가 될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기술을 컨트롤하느냐 하는 거도 또 관계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그냥 유토피아로 가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여기가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 사태를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졌죠. 그런데 사실 이걸 하면서 그 코비드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빨리 가속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 줌, 웹이나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4차 산업혁명 얘기 중요한 게 모바일 기기, 그 다음에 그 사이버 스페이스하고 피지컬 스페이스하고 연관이 막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VR이니 메타버스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다 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컴퓨터에 온라인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도 처음에는 이 코로나 사태 터져가지고 다 비대면 강의를 가니까 다 줌으로 강의해야 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울대학에서 그러니까 2020년 3월달에 이제 2월달에 막 터져 3월달부터 강의를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수님들 상대로 줌을 어떻게 강의하는 그런 세미나를 했습니다. 2시간짜리. 근데 우리 교수라는 사람들이 회의하라고 이러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하니까 200명 자연과학대 200명 교수가 있는데 190명이었어요. 내가 해야 되니까 좀 받아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조교들이 다 잘하죠. 조교들한테 먼저 해주고 지금은 교수님도 대부분 쉽게 하고 있고 줌이라는 거는 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 디지털 대전환을 빠르게 전환시켰다. 특히 강의나 교육이면서 그러면서 디지털 대전 시대가 조금 더 빨리 오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이게 워낙 얘기 들었지만 지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보고요. 왜 또 이게 지식이 중요하냐면 표준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자동차나 TV 같으면 이 자동차 뭐 벤츠가 굉장히 앞서가다가 지금 현대차가 굉장히 촉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발 주자가 가서 그걸 따라갈 능력이 충분한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여러분이 쓰시는 컴퓨터에 윈도우 OS 다 끌고 있잖아요. 그게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거보다 그게 과연 제일 좋은 소프트웨어냐? 그러니까 자동차가 벤츠가 제일 좋은 거냐? 아니면 현대가 더 좋은 품질이면 당연히 현대로 바꾸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거보다 훨씬 좋은 소프트웨어 내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이 같이 써야지 이게 편하잖아요. 난 이거는 그냥 자료 보내면 여기서 그냥 깔아주니까. 근데 나는 다른 소프트웨어 쓰고 있는데 이 사람, 이게 범용이 그러니까 표준화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잘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윈도우 OS는 완전히 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윈도우보다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와가지고 그걸 10분의 값을 때리더라도 따라가기 힘들 겁니다. 또 우리나라의 아래 한글이 아직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사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워드 프로세싱이 자기가 이렇게 문제가 거의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다 쓰고 있거든요. 모든 글자를 다 소프트를 하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한글이 살아나느냐? 아래 한글이 워드보다 더 좋은 소프트웨어냐?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분 써보시면 알겠지만 표현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왜 살아나느냐? 정부가 썼거든요. 그 정부가 공모를 아래 한글 내보내고 그걸 뭐 입찰하려고 기업도 불써야 되고 그러니까 다 쓸 수밖에 없는 한국에서 그게 살아나는 거죠. 그게 표준화가 딱 되면 그 다음에 쫓아내기 어렵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 거죠. 남들이 하기 전에 표준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더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가 되고 나면 뭐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지만 독점이 되면 자기가 편하니까 자꾸 가버리고 할 수 없이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양극 과학이면서 옛날에 뭐 20대 84년도 1대 99의 사회라고 얘기하고 돈 많이 벌어서 엄청 돈을 벌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힘든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는 상당히 잘 나가고 어떤 나라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나가는 나라에 끼워야 된다는 게 그런 거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되면서 지금 있는 직업의 50%가 없어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러니까 변호사 지금 제일 많이 빨리 없어질 것이 저거보다 은행원 지금 많이 없어졌고 회계사라는 건 있는 룰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컴퓨터 훨씬 잘할 수 있죠. 교수도 없어요. 의사도 지금 뭐 CT 합격하는 그런 부분 이미 예약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에 의사가 보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간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 직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이 직업이 없어질 거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65%는 지금 있는지도 모르는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자, 그럼 교육은 뭘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까지 어떻냐면,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졸업을 해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조선공업에 종사할 것 같다. 조선공업에 지금 쓰는 기술이 뭐가 필요하니까 그 지식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게 교육이었는데, 지금 애들은 나와서 졸업을 해가지고 직종에 지금 없는 직업에 간다는데 뭐가 필요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을 어떻게 할지, 전공이 뭔지 이런 문제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의 그러니까 이게 혁명인 게 분명한 것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일할 거 하는 거가 아주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플라스도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승자급식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기본수준 얘기도 나오고 기계가 쓰이는 게 이제 자꾸 그것이 사람을 리프레스하니까 거기다 쓰는 게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옛날에 알고 있던 그 하드 파워보다 소프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중요하죠. 옛날에는 위에서 알고 있는 지식을 그걸 잘 쫓아가고 그걸 성실하게 수행해서 준비했다고 하면 지금 그게 아니라 남보다 다르게 생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건 어떻게 지금 바뀌는 간에 그거는 아마 영향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인재상을 본다 그러면 창의성, 그 다음에 뭐 IT 기술이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과학기술 분야,
국제화, 뭐 이제 세계가 있으면 거기서 한번 만들면 세계적으로 다 통일이 돼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다양성이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한테 앞으로 필요할 거라는 거는 그 큰 틀에서는 다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이 바뀔 거고 그리고 지금 있는 직업 지금 박사를 해가지고 아주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박사를 졸업했다고 치더라도 아마 5년 뒤에 그 기술 그 지식은 이미 과거 지식이 돼가지고 무슨 다른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배워야 되죠. 심지어 박사를 하는 데도 배워야 되고 평생을 배워야 되고 박사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겁니다. 뭐 우리 이미 여기 이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그때 전화는 학교에 전화하기는 교환원이 받아가지고 몇 번 해주세요, 누구 해주세요 그러면 전화 찔러줬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도 교환은 없잖아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84년에 왔는데 그때 논문 쓰려고 하면 테이프 쳐야 되는데 과사무실과 테이프에서 서랍에만 있었거든요. 지금 한 번도 없잖아요. 이게 많이 바뀐 거죠. 그런데 과거와 다른 점은 그것이 옛날에는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서 사람들이 상당히 적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빨리 바뀌기 때문에 적응을 미리 해야 되고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변화에 대해서. 그게 바뀌는 거지 이 생활이 바뀌는 거는 옛날에는 마찬가지였지만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것이 너무나 빨라질 거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비판적 사고, 창의성, 그 다음에 이 협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떤 기술이라도 혼자 했을 때는 거의 없거든요. 우리 과학하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 스테레오타입이 뭐냐면 에디슨, 그러니까 가운 입고 밤중에 혼자 실험실에서 실험하다가 뭐 시계를 보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여러분 과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뭐 밤새는 사람도 있지만 혼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노벨상 3명까지 있을 때 항상 3명씩 주고 과학하거든요. 논문을 보면 수학 분야 빼놓고 대개 저자가 10명 이상 뭐 어떤 경우는 100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같이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가 돼서 자기가 천재가 중요한 그 분야도 협동을 해야서 옆에 사람들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소통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서 네가 머리 좋으니까 너 혼자 열심히 해. 이거하고 하는 시대가 아니게 된 거죠. 이게 다 중요하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 융합이 중요한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과 같이 일해야 되니까 과학적인 그런 과학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기술적인 소양만 가지면 안 되고 인문사회교환과 미술적 감수성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 하나의 예가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을 휴대폰이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이 삼성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발표했고 그때 삼성 이제 본부장이 저하고 친구인데 그 자리에 있었대요. 딱 이렇게 듣는데 굉장히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분 좋아할 것 같고. 근데 왜 우리는 못했지? 왜 삼성은 못했을까? 기술이 없었나? 기술이 다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폰에 나온 기술을 보면 아주 최첨단 기술이라고 거의 없어요. 원래 있던 기술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원하는 그 감수성에 맞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멘트를 치는데 또 그때까지는 컴퓨터에다가 문자를 쳤잖아요. 그걸 이제 스티브 잡스는 손으로 그리게 하고 뭐 이렇게 화면을 바꾸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 기술 없었던 게 아닌데 사람이 이게 굉장히 익숙한데 원래부터 하던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하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폰의 성공은 인문사회적인 감성과 그런 감성과 기술과의 합치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 거기가 아주 기술적으로 아주 뛰어나서가 아니거든요. 결국 융합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밸런스폰이 저기 아이폰보다 여러 가지 말해서 하드웨어 면에서 코드도 나고 다 잘할 텐데 왜 인기가 덜하냐 세계적으로. 그리고 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문사회적 감수성 그걸 같이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제 그때 그게 같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분야만 준비한 게 아니라 여러 분야 같이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데 키워야 대학에서 이제 키워야 되죠. 근데 대학도 지금 이게 엄청난 변화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게
이 질문이 누가 던진 거냐면 지금 있는 대학이 살아남았구나. 그게 피터 드러커라고 유명한 미래학자가 1997년 폴스베가 되니까 이미 30년 전이죠. 한 25년 전에 얘기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30년 전에는 대학교에서 전부 다 부서질 거다. 대학교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때가 사실 인터넷 강의가 막 시작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미국의 경우 뭐 대학생들이 다 저기 대학에 가야 되고 기숙사 살아야 되고 강의실에 들어가야 되고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근데 인터넷 강의가 이렇게 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쓰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25년 전이니까 지금은 그때는 아직 인터넷 강의가 이렇게 발달을 못해가지고 불편하긴 하지만 수준이 지나면 굉장히 편해질 텐데 그러면 굳이 대학 갈 필요가 있냐. 집에 앉아가지고 아주 유명 강사 강의 들을 수 있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 대학 없을 거다. 이게 사실 그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워낙 좀 유명한 미래학자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 있는 교육학자들한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정말인가? 그럼 대학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뭐 이쪽까지 좋은 점은 여러 가지 다 하실 거예요. 싸게 들 수 있고 유명 강사에 들을 수 있고 뭐 내가 편한 시간에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 백과가 뭐 저기 그 온라인 강의가 무프라고 하는 강의도 있고 실제로 대학에서 만들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게 인터넷 강의가 어쨌든 이제 이 대학의 커리큘럼에 들어오긴 할 텐데 우리나라 방송통신대학이라는 게 있죠. 근데 어떻게 이게 그러면 대학을 없앨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질문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한 논리가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교육과의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뭐 그리스 때부터 있었던 논란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제자와 학생, 스승이 같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건데 어쨌든 뭐 암묵적 지키주의 이게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정형화된 그런 기술 지식은 나오지만 정말 암묵적인 지식, 그러니까 서로 도제 간의 전달이 될 거다. 뭐 그것도 하나의 이유인데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이 빅사이언스라고 있는 게 융합 연구인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프로그램들이 옛날처럼 그냥 한 과학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모여있다. 근데 학자들이 모여있는 장소로서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고 거기에 이제 또 하나 그래서 이제 결론이 대부분 결론이 이렇습니다. 엘리트 대학은 살아남을 거다. 좋은 데가 살아남을 거다. 왜냐하면 리서치를 해야 되니까. 또 하나 이 엘리트 대학의 특징이 뭐냐면 이 엑스포드 케임브리지 대학이 왜 이렇게 해서 살아남냐. 여기 전통에 있던 거기에 레퓨테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학의 역할이라는 게 그냥 지식의 전수만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로버트 라이시라고 미국의 노동부장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 이렇게 불리한도라고 우리나라에서 책이 나왔는데 사실 미국 번역은 The Future of Success입니다. 원래 원제는 근데 김영사 생각하면서 불리한도라고 아주 그러니까 불리해지긴 했는데 사람은 참 노력이 참 됐다는 그런 의미로 잘 번역을 잘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직장을 대학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실제 배운 것보다 그래서 맞는 사람을 더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육이 문제는 도서관의 교수들이 그거거든요. 대학에서 그런 게 있죠. 그리고 특수한 재능을 가진 이사님도 더 좋은 점을 보여서 이들은 서로 인명을 통해서 서로 자본을 먹고 이제 여기서 큰다는 거죠. 하나 예를 딱 생각해보면 자, 저커버가 페이스북에 그 사람이 하버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버드에 없었고 조그만 시골장에 있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갖고 과연 그걸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기 비슷한 아이디어를 갖고 서로 할 수 있는 뛰어난 아이디어가 옆에 있으니까 이 아이디어를 교정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의 중요한 점은 좋은 학생들 모아서 서로 토론할 수 있게 서로 알게 되는 그 교수도 또 뭐 유명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그게 도움이 되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도 보면 이 명문대학교라는 경쟁률이 이날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려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그 제공 못하는 대학들, 그냥 지식만 제공하는 대학들, 졸업장이나 주고 그런 대학들은 없어질 거예요. 실제로 지금 부부 같은 경우는 그 강의를 오픈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그 인정해주면 대학의 졸업장이 되는데 그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학위를 낼 수가 있는, 학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대학도 굉장히 크게 바뀔 거고요. 이 정말 그 좋은 그 토론회장, 만남회장 마련해서 대학도 살아남고 있는 망할 거다. 그리고 그 대학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생각해보면, 자, 왜 온라인으로 하버드 MBA 받았으면 서울대 MBA 될까요? 안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서울대학은 그럼 괜찮냐. 국내에서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 현상은 세계적으로 같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새 애들 영어 잘하거든요. 옛날에는 한국의 인재는 서울대학에 제일 먼저 서울대학을 지도한다고 얘기해도 지금은 절반 이상이 여기 갔다 있고 그래서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쟁이 이제 국제적인 경쟁이 된 거지 국내 경쟁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대학은 괜찮아나 보구나. 서울대학이 국제적으로 그 경쟁할 수 있는 좋은 대학 쉽게 들어야만 살아남지 국내에서 좋은 대학을 살아남지 않는다. 그게 이제 결론이 됩니다. 이 코로나 사회는 물론 이 대학에 보면 계속 그래서 우리 서울대학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조금 더 일찍 했고요. 제가 총장이 되기 전부터. 그래서 이런 거를 키워야 될 거다. 비판적 성을 키우고 디지털 능력, 융합 소통을 키워야 될 거라는 노력을 했고, 근데 우리가 그래서 2007년부터 시작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우리나라의 교육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을 잘 봐야 된다. 수능이라는 게 뭘 테스트하냐면 있는 지식을 제대로 다 토해내는 거죠. 자기 차이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거는 또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구글에서 찾으면 다 나오고 네이버 찾으면 다 나오고 그걸 왜 우리가 테스트해야 돼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교육은 12년 동안 그걸 해가지고 수능을 보게 합니다. 그럼 대학 들어오면 애들이 역시 보기에 익숙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대학에 가서도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의 어떤 연구교수가 서울대에서 A 플러스 받으라고 책을 냈는데 공부 학점 좋은 애들 A 플러스 200명 인터뷰를 해가지고 넌 어떻게 공부를 하냐? 하는 걸 봤더니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게 뭐냐면 교수 말을 받아 적는다. 심지어 농담까지 받아 적는다. 그런 애들이 지금 잘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그래서 잘 받아 적어서 옛날에 그게 이제 중요했죠. 그래서 지식을 알고 있고, 공부된 지식을 알고 있고, 이제 산업계에 나오면 됐지만, 지금 그렇게 나가봐야 3년인데 그 지식 다 쓰고 오는데, 새로 배워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바꾸고, 네가 생각해, 네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됐고요. 근데 학생 자율교육, 뭐 자유전공학부, 창의성, 이런 걸 갖다가 계속 또 애들이 소통을 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신이라는 게 옆에 같은 반의 아들하고 내신을 옆에 애가 협력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네는 노트 빌려주고 노트 안 빌려주고 경쟁자니까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오면 적어도 대학에 오면 바꾸자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예를 들면 학생 설계도 모이는 걸 합니다. 이게 무슨 전공이냐? 우리는 여태까지는 물리학 전공, 저는 물리학을 했는데 교수들이 물리학이라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과목을 듣고 하면 너 물리학 전공에 학생 출신 이렇게 해서 전공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학생의 설계를 전공합니다. 하나가 예술 경영, 예를 들면 요새 박물관, 미술관인데 조금 어떻게 많이 생각이 그 경영을 어떻게 할까? 그거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서울대학에 예술 전공도 있고 경영 전공도 있지만 예술 경영 전공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음대나 미대에서 이런 과목 듣고 경영에 대해서 이런 과목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예술 경영이라는 전공을 나가겠습니다라고 지원을 하고 그거를 교수들이 거기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졸업장에 이 전공은 예술 경영이다 이렇게 나가요. 학생이 내가 무슨 전공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학생이 강좌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교수들이 이런 거 들어야 돼, 이런 거 재밌을 거야, 이러고 자기가 되니까 애들이 선택만 했는데 지금은 애들이 이런 거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제안을 하니까 몇 가지는
올해 하나가 웃음의 이해. 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휴머가 뭔지 알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웃음의 이해. 그 다음에 휴어 문학의 이해. 이게 우리 아직 우리 성소수에 대한 굉장히 좋은데 학생들을 보여 가시는 이유가 없거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가능하면 네가 생각해봐,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육아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육아라고 하면 무력 가능성이 철학 듣는 게 육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 서로 이제 철학과 미학과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전문가 선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물어보면 생명이라는 게 자연과학적인 생명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저 철학적으로 생명이 뭐라는 것도 다를 수가 있고 또 사회과학에서는 법인도 있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에 대한 거를 같이 해가지고 자연과학자, 인문과학자들이 같이 들어가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같은 학생 앉아가지고 같은 강의에서 이 생명이라는 걸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구나 사람마다 그런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융합적인 지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고 소프트웨어 게 중요해지죠. 그래서 애들 거의 정말 또 듣고 싶어 합니다. 자기 이제 문과에 왔기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강의를 많이 오퍼를 하고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소프트웨어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참 이 코로나가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준 게 여태까지는 소프트웨어 강의가 굉장히 있는데 강의실이 이름으로밖에 안 돼요. 그 교수가 뭐 아무리 만나봐야 5명이 된다고 1,000명 정도 듣는 거죠. 1년에 3,000명 들어오거든요. 나머지 2,000명 듣기가 어렵죠. 그래서 수강시청할 때 그거 들으려고 굉장히 일찍 아침 8시부터 시작한다고 8시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예매해야 될 친구 딱 해서 5분 만에 끝납니다. 근데 2,000명 못 듣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바꿨냐면 꼭 그럴 필요 없잖아. 인터넷 강의 하면 되잖아. 인터넷 강의 했으니까. 그래서 200명 강의실이 있더라도 1,000명은 수강청을 받고 200명은 이제 들어오고 900명은 인터넷을 듣고 대신 실험 조별 붙여도 조별로 조금씩 실험을 해준다. 그러나 시험은 다시 본다.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의 그 수요를 다 이제 소화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코로나 덕분에 생긴 일이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학생도 바뀌어야 되고 교수도 바뀌어야 되고 사회도 바뀌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미래 인재 양성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서 볼 때 저는 이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도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교육이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죠. 10년 동안 정말 그런 디스플린을 가리키는 하나 그리고 쓸데없는 지식을 너무나 풀리지 않게 계속 풀어가는 그런 지식이 참 문제가 라는 생각을 하고 바뀌어야 생각하는데 뭐 이걸 바꾸려면 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사원장은 대학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값진 강의를 해주신 오세정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질의응답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한대순 교수인데요. 오늘 총장 오셨으니까 서울대 다음에 대한 두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사실 기업, 문화, 그리고 스포츠 이 분야에서 다 1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 저는 고민이 됐으면 하는 거는 대학교에 BTS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서울대학교가.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그런 생각을 갖고 움직이면 어떻게 할지를 진짜 고민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삼성도 사실 예전에 그랬었고,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총장이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바드를 넘어서는 그런 글로벌 세계대학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이왕이면은 우리 한미 기업인 신석 포럼에 왔으니까 오세정 교수님의 어떤 총장님의 플라자 선언 이런 거 하나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사실은 연구 주권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대학 교수들이 네이처 사이언스에 등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긴 하지만 조금 더 다음 단계로 가면은 우리는 언제까지 네이처 사이언스에 만약 우리가 등재하려고만 노력할까? 우리가
우리 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걸 연구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 되면은 자칫 중국 저널에 우리 교수들이 뛰어난 교수들이 사실 저널에 실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네이처 사이언스에 대한 버금가는 능가하는 그런 연구 주권을 적어도 저는 서울대학교라고 한다면 그런 고민을 해야지, 늘 말씀하신 대로 숙제하는 그런 교수 대학교가 아니라 출제하는 대학교, 그런 모습이 이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고 여기서 플라자선언 폭탄선언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이 뭐 1등하는 데가 그런 분야가 자꾸 나오고 있죠. BTS도 나오고 오징어 게임도 나오고 왜 이렇게 서울대에 뭐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동단사하는 얘기가 이 BTS 만든 방식도 서울대 졸업생이고 오징어 게임 감독의 함정이도 서울대 졸업생이고 이번에 필드상 받은 허준이도 서울대 졸업생이다. 우리가 걔네들을 그 사람들을 그런 쪽으로 교육시킨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준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하는 일이라는 게 주어진 길을 주어주고 야 여기를 뭐 이렇게 오면 네가 성공해 그런 것보다는 아주 무슨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서울 학교에 옵션을 여러 개 주고 그중에 뭘 택할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서울대에 그동안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워낙 똑같은 똘똘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역할은 그래도 좀 있다는 그런 위안을 합니다. 근데 학교 자체로서는 제 1등이 몇 등이냐, 저희들이 QS 평가에서 올해 처음으로 29위를 했어요. 그동안에 한 10년 전에 70위 하다가 30, 50위, 30까지 올라가 이번에 22점을 처음 달았거든요. 근데 앞에 아직도 한참 많죠. 근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게 학문 내 세계나 이런 것도 문화나 전통도 있어서 간단하게 1등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도nem제나 이런 것들도 있고. 아직은 제가 보기에 서울대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서울대의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는 그렇다. 왜냐하면 우리가 논문 내고 하는 거 보면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논문의 숫자나 이런 거는 말씀. 근데 월드 리딩 유니버시티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이냐면, 그래서 물리학을 했지만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MIT나 하버드나 이런 물리학과 교수들이 뭘 하고 있지 하는 걸 계속 쳐다봅니다. 관심 있게 그런 분야가 이쪽으로 가겠구나. 근데 다른 대학 교수들이 미국의 하버드 교수, 서울대학 물리학과 교수들이 무슨 연구를 하는지 쳐다보나? 쳐다보지 않죠. 좋은 논문이 나오면 논문 다운 거 나오는데 그럼 그걸 읽어보긴 하지만 새로운 걸 끌고 가나?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 분야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끌고 가지 못합니다. 모든 게 가장 흥미로운 분야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끌고 갈 수 있게 만들어지고 그건 정말 독창적 연구를 해야 되고 지금 학문 주권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의 유럽의 좋은 대학에 나온 졸업생들이 우리나라에 포스닥으로 안 왔어요. 근데 지금 오는 분야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좋은 데가 생긴 거죠, 그 분야가. 점점 가고 있고, 논문의 문제가 근데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사실 우리가 논문 써가지고 네이처나 이런 데가 사이언스에 내겠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 네이처나 사이언스는 영미권의 학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동호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테이스트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새로운 방향이 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쪽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이 저널도 만들자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만큼 영향력이 쉽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그것도 시간이 걸릴 일이고요. 근데 저는 그게 가망이 없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76년에 처음 갔는데, 그때는 미국하고 서구권이 완전히 압도적으로 상명제를 잡고 있을 텐데, 다른 나라의 전화를 하나도 안 보면서 일본 물리학과 전화를 보는 거예요. 스탠포드 물리학과가. 이게 왜 그러지? 일본이
일본에 몇몇 중요한 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꼭 거기만 투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들도 그 보더라고요. 우리가 그 정도의 힘이 생기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 힘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의 학자들이 생기면 좀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오늘 저 총장 강의 중에 서울대학교의 그 도전에 대해서 아주 박수를 보냅니다.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제일 뒤진 것이 교육부거든요. 기업은 바쁩니다. 너무 심한 정도는 거죠. 우리나라 수능이 왜 오지 선다 형인지 모르겠네요. 그게 이 세상에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장기 중에 하나라는데 휴대폰 없이 어디 다닐 수 없잖아요. 시험 칠 때 왜 휴대폰을 사용하게 할 수 없는지. 교육부는 돈이 남아서 학생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준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학과의 정의는 무엇인지 정의 내릴 수가 없잖아요. 전공의 정의가 뭔지. 그래서 아까 새로운 도전에 박수를 보냈는데 총장님께서 과감하게 시험 칠 때 오지 선단을 없애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은 교육혁명이고 디지털 세계에 맞는 그런 혁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는 오지 선단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 학생들의 창의력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수능이 오지 선단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입학에서 수능으로 뽑는 숫자를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40% 늘리려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우리가 이번에 뭐 감사받으면서 뭐 어떤 근데 사실은 감사가 와가지고 심지어는 왜 추석 꼭 없냐고 얘기를 해요. 저는 추석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네가 강의 들었는데 내 강의 들어와서 도움이 되면 들어오고 너 혼자 인터넷 강의 들어서 도움이 된다 그러면 안 들어도 돼. 지금만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교육부의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출석이 3분의 1이 아니라 1%를 줘야 돼 있어서 출석도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뭐 600명이 저 경고를 받았다는데 그 경고 내용이 뭐냐? 영문에 갔다 와서 보고서는 안 냈다는, 늦게 냈다는 거예요. 또 한두 페이지 내면 되는 거거든요. 내라고 돼 있죠, 규정에 영문에 갔다 왔으면. 근데 뭐 늦을 수도 있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그럼 우리가 그 제도를 바꿔서 오자마자 내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다 경고를 때려요. 그 경고를 안 하면 얘네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정원 입학정원을 줄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군립대학이라서 예산 받는데도 정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대입에서 우리가 뽑고 싶은 학생 이렇게 뽑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 말을 안 들으면 예산 줄이고 무슨 페널티 내고 이게 교육부 일이거든요. 사실 교육부가 얼마나 웃기는 그 규정을 갖고 있냐면요. 사립대학 총장의 직위는 가로 17cm, 세로 22cm 되어야 된다. 아니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법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세상까지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부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다 부서져버려지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좀 이 대학이 지금 왜 아까 이 세계 1등 대학이 못 되냐. 아니 하버드 대학 총장 보고 너 저기 교수가 보고서 안 듣고 안 했으니까 다 경고해야 하는 그걸 교육부는 없거든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건데 한국에 규정화 되어 있어가지고 안 하면 우리 너 페널티 줄 거야. 이러고는 안 합니다. 거기에 행정력을 많이 집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뭐 내가 학교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런 데다 시간 써야 되나 돈도 써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모래주머니가 엄청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야 되는데 그건 이제 공무원 체계도 바뀌어야 되고 하여튼 또 교육은 또 여러 가지 이해집단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고 하여튼 그래서 있는 데서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나가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폭탄선하기 좀 쉽지 않은 거죠. 휴대폰이요?
그건 시험 때 그 이유는 이겁니다. 그냥 지금 시험 문제가 있는 지식을 제대로 토해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그거 다 가르쳐주잖아요. 수치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거 가르쳐주니까 그걸 푸는 순간 문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문제를 정말 창의성을 위한 문제가 된다. 그럼 휴대폰 쓰라고도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지식을 다시 해내는 것만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두 분도 계신데 두 분 더 저기 누가 뭐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뭐 눈을 들어 관악을 보라고 했다는데 우리 총장님 역할이 앞으로도 중차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총장님 같은 정도의 한국에서의 스펙을 가졌으면 벌써 노벨상을 좀 받으셨어야 되는 것 같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제가 쭉 보면은 아까도 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뭐 AI도 뭐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코딩도 그렇고 얼마 전에 그 외교사들 대사들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 들어봤더니 자기네 나라는 미국 같은데 영국 같은데 AI 이런 걸 교과 과정에 넣어서 뭐 연간 100시간 이상씩 강의한다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대학교 시험에 채택이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어떻게 좀 서울대에서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아니기 좀 답답한 겁니다. 서울대가 할 수가 있는데 첫째 앞에 노벨상은 저가 뭐 입학시험 잘 보고 있는데 시험 잘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워진 지식을 토해내기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벨상 받을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대답이고 두 번째 대답은 왜 우리가 이 AI 교육을 더 못하냐. 초중고등학교에 교육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몇 시간, 영어는 몇 시간 가르쳐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전체 필수 과목의 숫자가 자꾸 줄어가고 있어요. 그건 나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들한테 많은 지식을 주는 것보다는 좀 자유시간을 갖게 하자. 그런 의미로 전체 줄어가고 있는 건데 AI 교육을 코딩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지금 있는 걸 빼야 되죠. 그렇게 되면 있는 거에는 국어가 몇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 전국의 교사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교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빼잖아요. 그럼 교사 숫자가 줄어드니까 앞으로 그 과목에 교사를 인원을 써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목에 있는 사람들은 중차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5년 전에 교육과정 개편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박근혜 정부 때인데 코딩을 일주일에 3시간을 놓자고 초등학교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하느라고 일주일에 3시간 정도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도 엄청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넣고 싶어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3시간 넣고 끝났습니다. 이걸 지금 다 늘리자고 그러는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이해관계자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자기도 바쁘신 문제가 있습니다. 예. 두 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가요. 먼저 하시죠. 네, 세종텔레콤 서종열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이 디지털 전환시대 인재 양성이라는데요. 전 정말 이제 총리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되려면 초중고 교육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앞으로 지금 그 대학의 역할이 뭔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상황에 봐서는 기술 발전 속도를 봐서는 대학의 플랫폼 몇 개만 있으면 되지 대학이 지방대학 다른 거 서울대에 일본에 있을 필요 없을 정도로 시대가 바뀐다고 해요. 그러면은 대학이 예를 들자면 저는 지금 이제 기업에 42년 있고 저희 아들이 구글에 다니는데 구글에서 지금 일하는 거 보면은 아주 말단 이제 직원인데도 그래도 한 20만 불 이상 받습니다만은 인류를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될까? 야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 개인 자유 인권 침해가 안 돼? 이런 걸 논의하면서 해요. 그런 컬래버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다른 부서로 옮기면 한 10만 불 더 많은데 여기가 훨씬 재밌다는 거예요. 창의적이고. 그래서 이 부서를 킵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에 돌아가는 거나 대학에 보면은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대학이 막말로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추고 인성 좋은 학생들 뽑을 거냐, 지식 훨씬 뛰어난 애들 뽑을 거냐, 인성은 떨어지만은 근본적인 그런 두 가지 질문이 있을 때 우리 서울대학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인성교육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비중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더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학에 앞으로 좀 더 비중을 많이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고요. 초중고에 지금 이런 디지털 리더십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선생님 격차와 아이들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오고 이래서 이거를 리드할 수 있는 서울대학이 좀 방향 잡고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 동의하는데 서울대 역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교육부에는 참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업 하나를 뽑고 싶어서 입학을 입시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당장 왜 수능대 안 보고 이렇게 보냐라고 야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지만 이 교육부나 이 정치 권력에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게 하는 문제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울대학 저는 아까 말씀하신 뛰어난 인재를 계속 뽑느냐 아니면 어떤 애를 뽑아가지고 협동력 시를 키우느냐 둘 다 중요하잖아요. 한국의 대학이 지금 4년이 되면 200개인데 어떤 대학은 이거고 어떤 대학은 이게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대학이 다 수능 넘어가서 그러니까 서울대학은 저는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연구대나 이런 데는 이 사립대학이니까 훨씬 더 다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문제는 한국의 모든 대학들이 거의 비슷한 인재상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굉장히 다양성 갖고 있어야지 이게 해결이 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마지막 질문 저도 지금 9시 10분 넘어서 동국대학교 최경태 교수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프로젝트, 좋은 연구가 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동안에 계속 시도를 해봤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사회적인 반대, 등등에 부딪혀서 이루어지지 못한 게 기부금 입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기업들이 하는 것 자체는 안 되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현실을 보면은 저희 동국대도 보면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TO 바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또 뭐 다른 학교도 아마 경희대가 굉장히 많은 걸로 또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많은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서울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TO와 상관없이 컴피티션을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그 허들이 한국 학생들보다는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부금 입학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돈은 교육부에서 주고 가이드라인 따르지 않으면 예산 줄겠다 이런 식의 협박 받아가면서 그리고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대학의 프로그램들을 외국인 학생들은 굉장히 허를 쉽게 넘어오고 반은 장학금 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10년 전만 해도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넓었어요. 괜찮은 학생부터. 근데 요새 들어오는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탑하게 공부를 해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다 들여서 프로그램 만들고 거기에 우리 학생들은 오히려 대치동 가서 뭐 해서 막 진짜 피 튀기게 경쟁해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학교들을 외국인 학생들은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TO 바깥으로 그냥 쉽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환기를 시켜서 기부금 입학 같은 것이 가능하다면 학교 프로그램도 좀 더 좋게 만들고 연구에도 좀 더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기부금 입학 문제는 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쉽지 않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총장은 하고 싶다고 했을 텐데 아직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학생들이 서울 한국에 있는 대학을 왜 오나요? 아니 사실은 지금 베이징 대학이나 칭화 대학이나 이전 샹하이 대학은 우리가 랭킹이 높습니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고 좀 부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서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에 정말 무상한 애들이 올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서울대학은 사실은 정부도 돈을 상당히 받기 때문에 사립대학처럼 외국인 학생들한테 돈을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이 적고 애들이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역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교포나 이런 사람들이 외국인 전형으로